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아직도 질문조차 허락되지 않는 날짜가 있습니다. 바로 12월 12일입니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이 날을 한 단어로만 배워왔습니다. 군사반란. 그런데 정말 그게 전부였을까요? 만약 그날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면,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은 과연 그 혼란을 어디까지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박정희 대통령 서거 직후 군은 갈라졌고 권력은 공백이었으며 국가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전두환 대통령은 움직였습니다. 그 선택을 우리는 너무 쉽게 한 단어로 덮어버린 건 아닐까요? 오늘은 결론을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날을 다시 질문해 보려 합니다. 12월 12일은 정말 군사반란이었는가 아니면 내란을 막기 위한 선택이었는가? 이 질문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12.12를 이해하려면 그 하루만 떼어놓고 보면 안 됩니다. 이 사건은 반드시 12.6에서부터 이어서 봐야 합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은 가장 가까운 경호 책임자였던 김재규의 총에 쓰러졌습니다. 대통령이 암살된 순간 대한민국은 사실상 무정부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대통령을 시해한 김재규는 민간 수사가 아닌 군 수사를 고집했고 당시 계엄사령관이자 육군 참모총장이던 정승환은 시해 현장에서 불과 수십 미터 떨어져 있었음에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김재규를 향해 조심히 모셔라. 이 말이 남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를 던져야 합니다. 대통령을 죽인 자에게 조심히 모시라는 지시가 정상적인 군지휘입니까? 이때 전두환 대통령은 합동수사본부장으로서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인식합니다. 지금 이 상태를 방치하면 군 내부는 갈라지고 권력 공백을 노린 연쇄 쿠데타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미국 CIA 보고서에도 박정희 대통령 사후군 내부에서 역쿠데타 논의가 오가고 있었다는 정황이 기록돼 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선택한 길은 조용한 타협이 아니었습니다. 결단이었습니다. 김재규, 정승화를 체포하고 군 지휘 체계를 다시 하나로 묶었습니다. 이 선택으로 대한민국은 남미처럼 쿠데타가 쿠데타를 부르는 끝없는 군사정변에 수렁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란을 일으킨 자를 체포한 행위가 어째서 내란이 되었을까요? 권력 공백을 틈타 국가를 흔들려던 흐름을 끊어낸 결정. 그것을 우리는 너무 쉽게 군사반란이라는 딱지 하나로 덮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왜 1980년의 대한민국은 이토록 위험한 상황까지 몰려 있었는가? 그 답은 정치가 아니라 경제 안보 체제 전체에 있었습니다. 1980년의 대한민국을 오늘의 기준으로 보면 많은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게 있습니다. 당신은 평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대한민국은 정치 이전에 국가 시스템 자체가 흔들리는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첫째, 경제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1979년 이란 혁명으로 두 번째 오일 쇼크가 터졌고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초고금리 정책을 단행합니다. 그 여파는 그대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원유 가격 폭등, 금리 급등, 환율 불안. 기업들은 줄도산했고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는 얼어붙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황이 아니라 한국전쟁 이후 최악의 경제 충격이었습니다. 둘째, 안보 상황도 극도로 불안정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 북한은 체제 전환의 기회로 판단하고 대남 선전 교란을 대폭 강화합니다. 비무장지대와 전방에서는 실제 무력 충돌과 긴장이 반복됐고 당시 군 내부에서는 베트남 패망 직전과 닮았다는 위기인식이 공공연했습니다. 미국 역시 한국의 정치 불안이 한반도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셋째, 정치적 권력 공백을 노린 움직임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당시 법원 판결과 수사 기록에 따르면 김대중 대통령 역시 이 혼란의 시기를 두고 내란 음모 혐의로 기소되어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평가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당시 재판부는 국가 권력 공백을 이용해 체제 변화를 시도하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이 옳았는지에 대한 오늘의 해석은 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국가가 느낀 위기의 강도는 이 판결 하나만으로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경제는 무너지고 안보는 흔들리고 정치는 분열되어 있던 상황.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터졌습니다. 이 상태에서 국가 지도부가 아무 결단도 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은 과연 어디로 갔을까요? 전두환 대통령이 강한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권력 공백을 정리하고 질서를 붙들려 했던 이유는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가장 큰 상처로 남은 사건 5.18 광주를 감정이 아니라 기록과 구조로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5.18 광주 이야기가 나오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느끼십니다. 이건 말 꺼내는 순간부터 욕먹을 각오를 해야 하는 이야기다. 그래서 오랫동안 질문 자체가 봉인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질문을 금지하는 순간 사실에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분명히 하겠습니다. 5.18은 비극이었습니다. 무고한 희생이 있었고 그 책임에서 국가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모든 비극이 하나의 설명으로만 정리될 수는 없습니다. 당시 광주에서 벌어진 상황은 평화적 시위 그리고 일방적 학살이라는 단순한 구도로 설명하기에는 너무 많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먼저 무장 상황입니다. 검찰 수사 기록과 당시 군경 문서에 따르면 5월 21일 전후 광주 일대에서는 불과 몇 시간 만에 17개 시군, 38개 무기고가 열렸고 5천여 정예 총기와 대량의 폭약, 탄약이 탈취되었습니다. 이는 자발적 시민 시위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며 발생하기에는 속도와 규모가 상당히 이례적인 수준이었습니다. 그 결과 무장한 시민군이 군 차량을 탈취하고 도심을 이동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다음은 발포의 순서입니다. 오랫동안 알려진 주장과 달리 최근 공개된 일부 기록에서는 계엄군의 최초 발포 이전에 경찰서 유치장 습격 과정에서 총기가 사용되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는 정황들이 등장합니다. 이 말은 누가 더 악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장이 이미 통제 불능 상태로 무너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가장 많이 언급되는 헬기 사격 주장입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헬기 사격을 직접 명령했다는 주장은 공식 기록과 군 지휘체계상 입증된 바가 없습니다. 전일 빌딩의 탄은 역시 각도, 밀집도, 탄종 분석을 놓고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으며 단정적으로 헬기 사격의 증거라고 보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큽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하나의 결론에 도달합니다. 5.18은 단순한 민주화 시위도 아니었고 일방적인 학살만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국가 통제 붕괴 상태에서 벌어진 비극적 충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두고 누군가는 영웅이 되고 누군가는 악마가 되는 흑백서사는 역사를 더 왜곡합니다. 전두환 대통령을 무조건적으로 옹호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그분이 왜 국가 붕괴를 막는 선택이라고 판단했는지는 그 당시의 구조 속에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비난과 논란 속에서도 전두환 대통령이 실제로 무엇을 수습했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지를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1980년대 초반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무너질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정치 혼란, 전국적인 파업과 시위, 고유가, 고금리, 고물가가 동시에 겹친 최악의 경제 환경. 이 시기에 전두환 대통령은 인기 있는 선택이 아니라 버티는 선택을 합니다. 먼저 경제부터 보겠습니다. 당시 전두환 대통령은 포퓰리즘을 분명히 거부했습니다. 돈을 풀어 표를 사는 정치는 결국 나라를 망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임금 동결, 공무원 보수 억제, 재정 긴축이라는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 정책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초인플레이션은 잡혔고
만성적자에 시달리던 무역 수지는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1980년대 중반 대한민국 GDP는 짧은 기간 안에 거의 2배 가까이 성장합니다. 이 시기에 대한민국은 가난한 개발도상국에서 중진국 문턱으로 올라섭니다. 이 점은 좌우의 해석을 떠나 통계가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민주화의 조건입니다. 미국의 정치학자 세이모어 마틴 립셋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주의는 소득 위에서만 안정된다. 즉,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구호에 그친다는 뜻입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정치적 민주화를 앞세우기보다 경제적 토대부터 다지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 결과 이후 대한민국은 선거 민주주의가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기반을 갖추게 됩니다. 또 하나, 사회 질서의 회복입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조폭과 폭력, 무질서가 일상 깊숙이 침투해 있던 사회였습니다. 삼천교육대는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분명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국민 다수는 처음으로 밤길이 안전해졌다고 기억합니다. 역시 시대의 눈높이로 평가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개방입니다. 전두환 대통령 시기에 두발 자유화가 시행되었고 해외여행이 전면 자유화됩니다. 이는 국민의 삶을 닫힌 사회에서 열린 사회로 옮겨놓은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박수를 받기 쉬운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비난을 감수하고 나라가 무너지지 않게 붙잡는 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단순히 암흑기라고만 부르는 것은 역사의 절반만 보는 것입니다. 이 모든 평가가 어떻게 뒤집히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전두환 대통령이 내란범으로 규정되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1980년대와 1990년대 이후가 분명히 다릅니다. 1980년대 말까지 전두환 대통령은 국난을 수습한 대통령이라는 평가와 함께 공과가 병존하는 전직 국가원수였습니다. 그 인식이 급격히 바뀐 시점은 1995년입니다. 김영삼 대통령 재임 중 이른바 5.18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역사의 해석은 사법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미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을 왜 다시 처벌했는가?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역사 바로 세우기를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배경 또한 함께 존재했습니다. 노태우 비자금 사건으로 정권의 도덕성이 크게 흔들리던 시점, 정권은 강력한 도덕적 명분이 필요했고 그 과정에서 전두환 대통령은 역사의 중심에 다시 소환됩니다. 이 과정에서 12.12는 내란 진압이 아닌 군사 반란으로 규정되었고 전두환 대통령은 법적으로 내란의 수괴가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 시대에 따라 정권에 따라 법적 성격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의 역설도 존재합니다. 1980년 내란 음모 혐의로 사형까지 선고받았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후 재심을 통해 무죄 판단을 받게 됩니다. 그 결과 한쪽은 국가 전복을 막았다는 이유로 내란범이 되었고 다른 한쪽은 내란 음모 혐의가 있었음에도 정치적 피해자가 됩니다. 이것이 과연 역사의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는지 아니면 정치가 역사 해석에 깊이 개입한 결과였는지는 지금도 논쟁의 대상입니다. 분명한 사실 하나는 이것입니다.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사건 직후가 아니라 정권 교체 이후 특정 시점에 급격히 고정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이 질문은 남아 있습니다. 역사는 사실 위에 세워진 것인가? 아니면 권력 위에 세워진 것인가? 오늘 우리는 편한 이야기보다 불편한 질문을 선택했습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온전히 바라보자는 이야기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누군가의 한 줄 평가로 정리될 만큼 가볍지 않습니다. 그 시절을 직접 살았던 세대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경제가 무너질 위기에서 나라를 수습했던 기억, 질서가 무너지지 않도록 버텨내던 시간,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침묵하며 살아야 했던 수많은 평범한 국민들의 삶, 그 기억까지 함께 지워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한쪽의 목소리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기록되지 않으면 사라지고 말하지 않으면 왜곡됩니다. 그래서 이 채널의 이름은 시대의 기록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 마음속에 남아있던 의문 하나라도 건드렸다면 그때는 정말 그랬지? 라는 기억 하나라도 떠올리게 했다면 그것으로 이 영상은 충분한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 한 줄 한 줄이 이 시대를 증언하는 소중한 기록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길 바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시대의 기록에 큰 힘이 됩니다. 역사는 누군가 대신 써주지 않습니다. 지켜본 사람들이 남길 때 비로소 바로 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역사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시대를 기억하는 채널, 시대의 기록이었습니다.